그 북한이 감히 우리에게 어떤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발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도 그 동등한 수준의 어떤 핵 억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핵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북한의 병사랑 무기 수, 기술력, 성능의 실체는 한국과 비교해서 좀 어떤가요, 진짜로? 사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워낙 모든 것들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장에 북한산 무기, 특히나 뭐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북한 무기의 성능이 조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러시아 그 정보당국자의 말을 인용하면 북한산 미사일 특히 불발이 60% 넘는다고 합니다. 60%? 네, 불발이 무려 60%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미사일은 고가 제품 아닙니까? 그게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포탄, 북한과 러시아는 주로 122mm 포탄을 사용합니다. 한국과 나토는 155mm를 사용을 하죠. 좀 다릅니다. 근데 그 북한이 그 방사포탄을 정말 많이 보내줬어요. 방사포탄이 그 다련장 로켓포 아닙니까? 러시아가 원하는 만큼 보내줬는데 러시아 병사들이 못 쓰겠답니다. 마치 터지는 룰렛 같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포탄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공포의 룰렛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진도 있어요. 탱크에 넣어서 포탄을 발사했는데 탱크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포탄이 자기약이 잘못돼가지고 안에서 터진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무기가 상당히 질적으로 낮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사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밀도가 요구되는 부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정밀도를 요구하는 부품들은 다량의 그런 어떤 그 반도체 장비들이 들어갈 텐데 북한이 그런 반도체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속된 말로 휘뚜루마뚜루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그것도 없으니까 북한의 무기를 가져다 썼는데 불발이 그렇게 많이 넘었고 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미사일도 있답니다. 이게 과연 저한테로 갈지 나한테로 올지 긴가민가한 미사일도 있는 거죠. 그만큼 북한의 무기 기술은 우리가 뭐 겉으로 봤을 때에는 다양한 것들을 모방하고 심지어 뭐 그 미국의 그 글로벌 호크 그 이제 무인기 정찰 아닙니까? 정찰 무인기 아닙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무인기입니다. 그런 것도 이제 모방을 하고 뭐 다양한 것들을 모방을 합니다. 탱크도 얼마 전에 열병식에서 보면은 뭐 M2020이라고 해가지고 북한산 마치 에이브람스 탱크를 연상케 하는 탱크도 이제 외형은 누가 봐도 에이브람스와 같았던 탱크도 막 개발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의 어떤 개발을 또 뭐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뭐 구축함도 이지스 구축함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전혀 믿을 바가 안 된다. 기술적으로 전혀 비교가 안 된다. 기술도 떨어지고 불량품도 굉장히 많다는 건데 만약에 남북한의 전쟁이 나면 북한 군사는 어느 정도나 버틸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뭐 군 장성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밀떡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쟁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얼마나 많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느냐 혹은 얼마나 많은 화력을 한 번에 쏟아부을 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북한은 그 보급 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보급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은 도로가 확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급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북한은 여전히 전방을 제외하면 소달구지를 끌고 다니는 부대도 있습니다. 그 보통 우리가 보급을 할 때는 군용 트럭에 넣어서 우리 뭐 두던 반 트럭 아시잖아요. 그런 트럭에 이제 넣어서 보급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장갑 장비를 이렇게 다 넣어서 보급을 하는데 북한은 그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그 장갑 장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한 3만 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우리는 장갑 차량이 한 14만 대 정도거든요. 아예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보급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싸워도 하루만 굶으면 전의를 상실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뭐 하루나 이틀치 정도의 그 보급을 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북한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버틸 수 있는 시간 길어봤자 이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도 우리가 숫자 앞에 장사가 없다는 거 늘 많이 느끼는데 그렇죠. 북한이 한국 공격할 때 그 수많은 재래식, 무기, 뭐 불량품도 많긴 하겠지만 60% 반대로 얘기하면 40%는 터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수많은 것 중 40%는 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된단 말이죠. 많죠. 과연 한국이 그걸 다 막을 수 있을까? 그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핵 전문가분을 모셨는데 북한이 핵을 쏘면 북한도 끝나지만 사실상 북한이 핵만 우리나라에 쏘지 않을 거다. 다른 거랑 같이 쏘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에 도달하는데 1분 30초, 2분 이내면 도착을 하는데 1분 내에 핵을 발견해야 되고 그럼 그 사이에 또 그 1분 후에 발견해 쏠 때쯤에는 이미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둘 다 죽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하긴 하더라고요. 사실 맞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다양한 뭐 삼축 체계라고 해서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한
그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지스함도 그렇죠. 그 삼축 체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어트라든가 또 우리가 지금 개발을 완료해서 실전 배치한 천궁 같은 경우에도 뭐 고고도, 중고도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잡기 위한 그런 디펜스 시스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미사일을 다 잡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만약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 정말 북한이 몇 초 뒤에 혹은 뭐 몇 시간 뒤면은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징후가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주저없는 선제 타격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적이 우리한테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에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가장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적들이, 그 북한이 감히 우리에게 어떤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발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도 그 동등한 수준의 어떤 핵 억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북한이 잘못된 오판을 해서 한국을 향해서 공격의 어떤 기미를 보이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해서 그들을 쓸어버리는 게 훨씬 나은 디펜스 방법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북한 전력에서 사실 제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사실 핵무기일 텐데 핵무기 제외하고는 그래도 가장 무서운 건 뭔가요? 북한 무기 중에서? 방사포겠죠. 다련장 로켓이라고 해서 북한이 다양한 구경의 그 다련장 로켓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련장 로켓포 보유의 현황을 놓고 보면 우리가 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한 500문 정도입니다. 근데 북한은 거의 한 4배에서 5배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10,000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이 가장 위협적인 이유는 사거리가 보통 북한이 마지막으로 개발한 초대형, 그러니까 초구경 그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거의 뭐 한 200km까지도 날아가는 것이거든요. 200에서 300km까지 날아가거든요. 200km요. 한국에 그 반은 오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초대형 방사포가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계령대입니다. 계령대 그리고 오산공군기지. 오산공군기지에 보면은 우리의 전략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F-35. 또 청주공군기지 F-35가 다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행장, 전략적인 어떤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서 초대형 방사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전방지대에 가지고 있는 1960년대부터 개발한 그 재래식 방사포들은 대부분 다 일산이나 고양이나 수도권, 서울 이쪽을 이제 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전쟁을 하면 민간 지역에는 포격을 하지 않는 것이 그렇죠. 룰이죠. 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러시아가 뭐 그 룰을 지킵니까? 애들 있는 유치원에도 막 폭탄을 던지고 하는 게 독재 국가인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한국의 전쟁 의지를 꺾기 위해서 전의를 상실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포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저는 그게 가장 위협적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북한 그 숫자가 128만 명이나 돼서 이게 굉장히 위협하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사람들 다 건설 현장에 있다. 그래서 실제 훈련 같은 거 잘 못 봐서 엉망이다 얘기하는 분들이 뭐 어느 쪽을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경계를 늦추는 건 금물이다. 그렇죠. 북한이 어느 순간에 있든 뭐 우리가 평화적으로 대화를 하든 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북한을 경계하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지나치게 북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28만 명이라는 게 뭐 이게 뭐 숫자만 많다고 전쟁을 다 이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상당히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압도적인 전력차가 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병력 면에서도 러시아가 뭐 인구 면에서도 러시아는 그렇죠. 거의 1억 5천이고 우크라이나는 한 4천만 명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인구 면에서도 거의 3대1, 4대1의 비율이고 또 병력 면이나 장비 면에서도 러시아가 압도적이라서 당장 키이우가 넘어갈 것처럼 그렇게 전쟁 초반에 그런 분위기였지만 결국은 막아내고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128만 명이라는 숫자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요. 얼마나 그들이 효과적으로 잘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사실 그 128만 명도 그냥 총 들고 달려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우리가 5편 못 방 갈기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술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얼마나 이들이 뭐 군사 교리라든가 전략을 잘 발전시켰느냐. 얼마나 북한이 그런 것들에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고 우리도 그에 따라서 마땅한 대응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우리 영화로 항상 북한과 우리 한국이 붙는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생학 무기 영화 때문에 또 그런 공포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생학 무기는 좀 되게 공포스럽지 않을까요? 생화학 무기는 현재 북한이 전 세계적으로 1등, 2등을 다툽니다. 생화학 무기 보유량이라든가 혹은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는 면에 있어서는 북한이 굉장히 압도적이거든요.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상당히 우리한테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생화학 무기라는 것이 이게 또 핵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터지면 수습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터지기 전에 잡아내야 되는 건데 또 그것도 사실 생화학 무기라는 건 미사일에 넣어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자그마한 포탄에도 넣어서 보낼 수 있는 게 생화학 무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터지기 전에 잡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요즘 전쟁은 또 사이버전이라고 하죠. 북한이 해킹으로 한국을 마비시켜서 전쟁 때 무력화시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군요. 북한은 심심치 않게 그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농협 해킹 사건이라든가 뭐 소니 해킹 사건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해킹 사태를 보면 북한은 전산망을 마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은 있군요. 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EMP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탄도 북한이 가지고 있고요. 또 그 북한의 우리가 사보타주라고 하죠. 북한의 그 간첩들이라든가 혹은 북한의 특수부대가 남한으로 침투해서 데이터 저장소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북한이 항상 노리는 게 우리의 그 전력망이라든가 통신망을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북한은 항상 준비를 하고 염두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마땅한 대응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남은 거는 북한 특수부대랑 요즘에 얘기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땅굴. 옛날에 진짜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이 북한 땅굴의 위협성 뭐 이런 거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위협한가요? 북한 땅굴의 위험성을 보려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이 초반에 그 가자시티에 진입했을 때 가장 애를 먹었던 게 땅굴 때문이었거든요. 가자시티에는 500km에 달하는 땅굴이 있습니다. 가자시티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서울보다 작습니다. 서울의 뭐 몇 배도 안 될 거예요. 엄청 작은 도시인데 그 도시에 500km에 달하는 땅굴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땅굴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북한입니다. 아, 진짜요? 네, 북한이 땅굴 만드는 기술을 하마스한테 전수를 했고 또 북한은 이 하마스한테만 준 게 아니라 헤즈볼라, 그 레바논 북부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계속 전투를 치르고 있는 헤즈볼라한테도 땅굴 파는 기술을 전수를 했거든요. 북한의 땅굴 파는 기술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발견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해외로 수출되고 있을 만큼 위협적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굴을 잡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들였거든요. 그만큼 위협적이고 모릅니다. 아직 어딘가에 또 있을 수도 있죠. 사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좀 고려했을 때 북한이 한국을 선제 공격할 가능성, 옛날에는 저는 뭐 전혀 없다고 생각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기타 등등 전쟁이 일어난 거 보면서 아, 세상에 이제 영혼이라는 건 사라졌구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아예 없다고는 뭘 못하겠죠. 항상 북한은 저희가 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재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상식적으로 내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고 싶으면 하는 거 아닙니까? 혹은 뭐 본인이 가장 정치적으로 불리해졌다라고 하면 또 가장 누릴 수 있는 게 전쟁 버튼 아닙니까? 선제 공격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선제 공격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취약해지는 곳은 저는 세 곳 정도가 있다고 봐요. 세 곳? 네, 세 곳. 제일 첫 번째는 부산이고요. 부산부터 친다는 거죠? 그렇죠. 부산에 아마 미사일을 많이 날릴 겁니다. 왜냐하면 부산은 해외에 있는 미군의 자산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한국전쟁 때에도 부산을 통해서 유엔군이 들어왔잖아요. 그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항구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항을 마비시키게 된다면은 이 우리나라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원군이 오는 것도 늦출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룡대입니다. 계룡대죠. 계룡대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우리나라의 군 지휘부가 모두 모여 있는 육군, 것이 공군, 해군, 참모총장들이 거기 다 계시죠. 저는 왜 다 거기 있는지 다 모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군사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전술핵 정도를 떨군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만약 그 전술핵 미사일을 막지 못한다면 저는 그리고 공군 기지들이 이제 가장 취약해지겠죠.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한국의 공군력입니다. 북한은 제공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한국전쟁 때 제공권을 완벽하게 미군에 내주면서 미군의 B-21 전략폭격기 그냥 수도 없이 두드려 맞았던 게 북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공권을 뺏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런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신 기종이 미구 29입니다. 근데 그것도 개량형이 아니라 1980년대에 미구 29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 시제기와 비슷한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업그레이드가 안 됐어요. 지금 러시아한테 계속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기종이 미구 29인데 그게 한 40기 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미구 29와 동일한 기종이 F-15 전투기가 뭐 170대 정도가 있고 또 F-16 다목적에 엄청나게 큰 전략폭격기도 있고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북한 레이더에 전혀 잡히지 않는 F-35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청주라든가 오산이라든가 이런 공군기지를 노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서울은 뭐 세 번째가 서울이겠죠? 그렇죠. 다른장 로켓으로 때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산과 계룡과 서울을 공격하는 그 기미가 보이면 쐈을 때 이미 우리나라도 잃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쏠 확률이 너무 높다 생각하면 우리가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때려야 된다. 먼저 때려야죠. 근데 먼저 때리면
막을 수 있나요? 먼저 때리면 어쨌든 북한이 최초 보유하고 있는 공격 능력의 몇 %를 우리가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북한이 보복한다 하더라도 피해는 좀 첫 번째 얻어맞았을 때보다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덜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차피 싸우면 치고받고 할 수밖에 없고요. 한 대도 안 맞고 이기는 전쟁 같은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만 맞고 이겨야죠. 저는 그래서 선제 공격은 최소한만 맞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타격 때 우리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공격 능력의 상당 부분을 제거만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보복 능력은 사실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북한이 무서워하는 한국의 제일 명품 무기는 뭔가요? F-35입니다. F-35 제공권. 제공권입니다. F-35는 사실상 지금이라도 우리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께서 마음만 먹으면 조용히 평양 가서 주석궁의 창문, 김정은이 있는 그 방에 미사일을 꽂을 수 있는 정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대 있죠, 우리나라에 대략? 지금 한 수십 대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계획은 한 60대를 들여오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또 22대가 판매가 되는 것이 이제 미 의회에서 또 F-35는 미 의회가 승인을 해야만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미국의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현무 미사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현무 5가 있는데 거의 전략 핵에 버금가는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탄도미사일이고 전술 탄도미사일이고요. 현무 5가 굉장히 위력적인 이유는 탄두의 무게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미사일의 탄두는 1톤에서 2톤 정도, 정말 커봤자 2톤이에요. 현무는 5톤, 7톤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폭약을 넣었다는 소리거든요. 파괴력이. 그러면 파괴력이 현무 미사일 한 4개를 동시에 쏘면은 전술핵에 버금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실상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런 미사일도 북한은 두려워하겠죠. 자, 혹시나 한국이 북한과 전쟁 시 반드시 필요한 거는 그러면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미군일까요? 한미동맹일까요? 뭘까요? 핵입니다. 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 억제력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때렸을 때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을 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만 때리고 빠져야 되는데 때렸는데 나도 맞게 되면은 때리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미국이 우리한테 핵 우산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한미동맹이라는 든든한 그 틀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항상 얘기합니다. 한국이 먼저 핵 공격을 당하면 보복하겠다.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먼저 얻어맞으면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때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우리도 북한과 똑같은 핵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야 우리도 핵으로 너희 때릴 수 있어 라고 우리도 선제 공격할 수 있어 라고 위협을 할 수 있어야 북한이 겁을 먹고 공격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사실 억제고 그게 바로 그 우리가 국제정치에서 이걸 밸런스 오브 파워라고 부르는데 힘의 균형이 맞는 겁니다. 근데 균형이 조금이라도 쏠리게 되면은 언제든지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북한 핵무기 실상과 개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뭐 전문가마다 다릅니다. 다 다르더라고요. 네, 뭐 없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한 50기에서 뭐 어떤 뭐 영국의 뭐 일간지를 보니까 뭐 120기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보통 한 70기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은 그게 합리적인 숫자일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숫자, 뭐 이것도 뭐 막 뽑아낸 숫자가 아니라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능력이라는 것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기술인데 그게 또 플루토늄이 그렇게 대량으로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우라늄을 농축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북한의 그 생산 능력을 우리가 유출해가지고 1년에 얼마 정도의 플루토늄이 모이니까 그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면 몇 개 정도 되겠구나. 그래 북한이 2006년에 처음으로 핵실험을 실시했으니까 그때 이후로 우리가 좀 추산을 해보면 한 70기에서 한 80기 정도를 가지고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거죠. 그럼 북한이 미친 척 한국에 진짜 핵을 쏠 확률이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만약에 쏜다면 북한이 핵을 쏠 수 있을까요? 김정은이 거의 죽기 직전에 내 평생 동안 이거 고민했는데 그런 순간에는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은 사실 물론 대한민국을 상대로 혹은 미국을 상대로 위협을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겠지만 김씨 일가가 핵무기에 매달린 이유는 본인들의 체제를 지키기 위함이었거든요.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핵무기를 던지게 되면 물론 한국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겠죠. 하지만 미국이 바로 보복을 하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사라집니다. 아예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멍청한 선택 할 리가. 그런 건 사실 김정은이 원하는 그림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야말로 정말 멍청한 선택이고 그거 사실 불가능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기 지금 김주애를 후계절에서 지금 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핵을 쏘겠다는 뭔가 좀 대치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